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를 좀 재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당일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치더니 또 어제는 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분명 거기서 우리가 해석의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되게 잘생기신 분이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이제 어제 그제 있었던 연준의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마켓의 전체 프레임이 좀 바뀌는 국면이잖아요. 네네. 확대 해석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연건이 보시기에 12월 FOMC 한번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은 호키시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네. 뭐 이미 뭐 어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뭐 성명서에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문구를 좀 철회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경제 전망 테이블에서 물가 네. 전망치를 좀 예상보다는 높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점도표를 통해서 점도표의 중간값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금리 인상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각각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했고 네. 마지막으로는 테이퍼링 가속화를 해서 QE를 내년 3월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긴축 행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이 좀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매파적이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제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고 오히려 증시는 반등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당일일지라도 그 전에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물 그대로 연준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까지보다는 긴축적인 게 맞지만 시장이 이미 선제적으로 프라이싱한 정도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 말이 시장을 좀 뒤쫓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영어로 뭐 비하인드 더 커브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뒤쫓는 거 아니냐 해서 시장 예상이 부합한 정도? 그래서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하인드 더 커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좀 기분이 좀 안 좋게 네. 아니다, 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네네네. 그런 뉘앙스를 저는 들은 게 뭐냐면 네. 그 연내내 사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뭐 언론상이나 아니면 뭐 밈 같은 거, 짤 같은 거 보면 뭐 트랜지토리 선생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인플레를 잡기 위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비하인드 더 커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긴축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파월 의장이 왜 저희들도 이렇게 약간 호키시하고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의미는 또 어디서 있을까요? 우선 뭐 많은 분들이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네. 정치적인 부분을 우선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어쨌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행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래도 뭐 엮여져 가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좀 뭐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게 좀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배경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연임이 결정이 됐어요, 결국에. 네. 그럼 어쨌든 면담들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라는 책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의 뭐 전망이 잘못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물가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펀더멘탈 데이터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매파적인 행보들을 시장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물가, 유가 다 맞지만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뭐 5년 뒤, 10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면 저를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과제는 앞으로도 결국에 지금 테이퍼링 가속화를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눌러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이러한 매파적인 구두 개입
행보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런 근거의 가장 핵심은 되게 고용에 대한 기준을 되게 유연하게 바꿨다라는 데 되게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잭슨 홀 때 물가보다는 고용의 중심을 잡고 금리 인상을 이제 결정하자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갑자기 어제 파월 의장이 물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최대 고용이나 완전 고용에 달성하는 그 기준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꼭 코로나 이전이 기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시사한 거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파월 의장이 어쨌든 변심했다, 변화를 보였다라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잭슨 홀 8월에 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6개의 차트를 보여주면서 네.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놨잖아요. 네네. 그거는 변명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벗어나면 내 생각이 틀렸다. 맞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슬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해버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보통 시청자분들은 아니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기대할 거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임금 올려주면 소비가 좋아지는 거잖아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용을 더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고용이 좋아진다라는 게 깨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거를 굉장히 경계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내지는 어저께 FOMC에서도 이런 점도표를 찍었더라고요. 약간 호키시하게 바꾸면서 네. 이제 우리가 봤었던 것보다는 좀 더 긴축적으로 갈 거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어야 되네. 네. 근데 되려 빠졌거든요. 굉장히 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 주신 그 현상은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어쨌든 고용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잘 나왔고 11월 물가도 잘 나왔어요. 둘 다 네. 잘 나왔는데 금리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되게 뭐 경제학적인 부분들이 아니다 벗어나다 보니까 네.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저희는 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뭐 연간 전망 이런 거 작성할 때 기본 베이스로 가져갔던 게 내년 1분기, 좀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물가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노멀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높은 물가가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를 뭐 당연한시하게 받아들여 갔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뭐 금리나 다른 자산 가격에 크게 쇼크를 주지 못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연준의 선택지가 되게 좁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사에서도 이걸 좁은 길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외국계 보도에서 네. 뉴스 보도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과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공급망 차질 때문에 좀 장기화돼서 올라간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도 오일 쇼크 때 경험했지만 맞아요. 공급망 차질로 인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게 되면 예. 성장에 대한 상당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럴 수 그런 있죠. 말짱 도루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 이미 팽배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데 연준이 계속해서 일시적이다 이런 도비시한 기조로만 유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기업 비용 증가들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는 예,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한 어제와 같은 좀 매파적인 구두 개입과 행보를 시장에 계속 전달하는 방식을 우선 채택할 거예요. 근데 시장은 좀 뭐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미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 종료 직후에 금리를 바로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정책 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미 때를 놓쳤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 성장이 깨질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장기물 금리 하방 압력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라이싱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예. 이후에 내려온다. 파월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됐었을 때 연준이 이미 매파적인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를 낮춰놓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상 횟수는 점도표가 시사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반영했던 부분들보다 금리 인상을 못할 거면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는 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선택지가 결국에는 조금 성장 모멘텀이나 금리를 좀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걸로 시장은 지금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의 싸움. 네. 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연준 덕분이다고 하지만 이제 더 네. 올라가고 싶은데 연준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거는 비하인드 더 커브라는 비아냥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QT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퀀터티브 그 타이트닝이라 해서 이제 자산을 줄이는 거죠. 뭐 네. 만기 제대로 되는 투자를 안 해버리면 뭐 유동성에 어떤 힘이 빠지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굉장히 이제 주식도 전망하기 힘들지만 금리의 방향성도 한번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변수가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전일 미국장에서도 다우도 하락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하락폭이 깊었던 게 네. 금리에 대한 변동성. 네. 그러니까 금리의 높고 낮음도 있지만 그 변동성 때문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거는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좀 어떻게 보면 잘 버퍼가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에 대한 전망은? 우선 뭐 지금 시장은 결국에 연준의 이런 긴축적인 행보가 결국에 어디까지 갈 것이며 실제로 단행될 수 있을지를 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 향후 뭔가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이 트리거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예.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 연간 전망도 뭐 발표를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뭐 파월 의장이 맞다가 아니라 숫자로만 놓고 봤었을 때 증가율이 어쨌든 내년 1분기나 길게는 상반기 지나면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물가가 높을 거다라는 거는 최소 시장이 대비가 되어 알고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수급이나 그리고 연준의 어쨌든 지금은 긴축 행보로의 전환의 프라이싱을 먼저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의 프라이싱이 돼서 금리가 발작하기보다는 장기물 금리가 전고점을 뭐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지만 유의미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1.77이 전고점인데 예. 그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이 상반기까지는 가져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하반기 접어들었었을 때 실제로 본격적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네. 가면 당연히 고용 회복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렇죠. 증가율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빠지긴 하겠지만 항상 시장은 컨센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저희는 빠지긴 빠지겠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못할 걸로 보고 예. 있어요. 임금 그리고 주거비 얘네들이 계속해서 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하단을.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물가가 높은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유지가 되겠구나. 예. 그러면 당연히 그때 고용 회복도 됐을 거고 연준은 긴축을 실제로 해야겠죠. 그렇겠죠. 지금처럼 뭔가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언제 얼만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시장과 연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들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내년은 상저하고 흐름을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상저하고 오게 되면은 네. 시장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좀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뭐 국내외 통화 정책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금리 그리고 뭐 금리로 통해 본 뭐 증시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있죠. 네.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나 미국 국내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는데 증시가 결국 금리를 보는 거는 사실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맞아요. 많이 좀 네. 뭐 선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많이 하시기 예. 때문에 지극히 금리나 커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는 내년 전망은 어쨌든 긴축이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 때문에 커브 플랫이 단기적으로는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을 선호하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내년 전망을 금리 쪽을 말씀드렸는데 최소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발작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그만큼 저희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전망을 내년 3분기 한 차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와 이런 매파적인 구두 개입들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좀 내려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은 바로 인상을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그제서야 경기 확장 국면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커브는 조금 스팁 전환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물 금리에 상단이 막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성장주는 지금 뭐 어제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대감이나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은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뭐 아직 유효하다. 그러니까 금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플랫이 뭐고 스팁이 뭐냐 하시겠지만 네네네. 플랫은 뭐냐면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차가 좀 적다라고 볼 수 네, 있는 좁혀지는. 거죠. 예, 그랬을 네. 땐 사실은 이제 방어주들이 좀 되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크리컬보다는 방어주고 스팁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의 확장 속도에 대한 베팅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나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금리의 레벨도 좀 낮을 수 있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생각보다는 좀 하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은 금리의 변동성이긴 하지만 내년에 또 성장주도 어쩌면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선택지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